어떻게 며느리의 손이냐. 주제도 모르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 해 한 해 이 집안의 재산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죠. 어디선가 삐걱거리던 균열이 그날 마침내 터져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흔들렸고 식구들 사이에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제 사상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깨진 그릇 소리와 함께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그날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구독하고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자리한 최가 대저택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죠. 500년 된 은행나무가 드리운 그늘 아래 기와지붕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홀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운 물에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며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죠. 갈비찜을 위해 핏물을 빼고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는 일련의 과정들. 시집온 지 3년 매번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남산타워가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죠. 그녀의 어머니는 지금쯤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청소를 시작했을 겁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어오른 손가락을 움직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3주기 제삿날.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한성그룹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물론 그 체면의 수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날카로운 그 소리의 주인은 틀림없이 시어머니였죠. 수연의 어깨가 무의식적으로 경직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무가 미끄러져 도마 위로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명품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새벽 5시 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죠.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쪽을 지었고 비녀는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수연의 손끝에서부터 얼굴까지 천천히 훑어 올라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수연은 그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직도 끝내지 못했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한겨울 칼바람처럼 날카롭게 수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찬 음식 냄새와 부딪혔죠. 그녀는 수연이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고 나물 반찬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청소부 딸이 제사상을 차리다니. 시어머니의 말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계속해서 일을 했죠. 물을 써는 소리만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조상님들이 뭐라 하실지 모르겠네. 우리 집안 5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 시어머니는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수연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죠.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답을 하면 더 큰 모욕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욕인데.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점점 더 날이 서고 있었죠. 제사상까지 더럽히려고 내 더러운 손으로 만진 음식을 조상님께 올린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져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을 썰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숙인 채로 있어서 시어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 흠을 잡았습니다. 전이 고르지 못하다, 나물 색깔이 선명하지 않다, 과일 배치가 엉망이다.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수연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죠. 형민이는 어디 있니? 갑작스런 질문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적어도 내 아들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너처럼 집안 망신시키는 짓은 안 하니까.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두고 먼저 나간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죠. 사실 남편은 어젯밤에도 수연에게 미안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더 아팠어요. 주방 한쪽 구석에서 일하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60이 넘은 그 아주머니는 이 집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죠. 그저 수연에게 작은 위로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가려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오늘 친척들 앞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가 할 일은 음식 나르고 치우는 것뿐이야. 절대 나서지 말고. 수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대답도 제대로 못하네.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 청소부 딸답게 자신감도 없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독서를 남기고 부엌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도우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수연이 고개를 들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죠. 괜찮아요, 아주머니.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주머니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곧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제사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어오른 손가락을 주무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무엇인지, 왜 이토록 참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연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이었죠. 언젠가는 밝혀질 그 진실을 지금은 그저 가슴속에 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칼질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쓸쓸한 그 소리는 마치 수연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아침,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대문 밖이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한성그룹 일가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죠. 수연은 대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신우이 형선이었습니다. 최신형 벤츠에서 내린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있었죠. 샤넬 원피스에 에르메스 백, 그리고 카르티에 시계까지.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액세서리들이
수연의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선의 시선이 수연의 낡은 한복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한복 저고리를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준 한복이었지만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난 것이었어요. 수연 씨, 오랜만이네요. 형선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웠죠. 그녀는 수연을 지나치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수연이 살짝 비틀거리자 형선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직도 이 집에 있었어요? 난 진작에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이라니. 형선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이미 도착한 다른 친척들도 그 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무슨 형님이에요. 그냥 수연 씨라고 불러요. 아니면 청소부 딸이라고 할까요? 수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형선은 그런 수연의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차를 타고 왔고 온몸에 불을 과시하고 있었죠. 한성그룹 계열사 임원들,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모두가 소위 상류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수연 씨네요. 작은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형선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수연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죠. 들었어요. 수연 씨 어머니가 우리 회사 건물에서 청소하신다면서요. 아침마다 보던 그 아주머니가 수연 씨 어머니였다니 세상 참 좁네요.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숨이 막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를 조롱거리로 삼는 이들 앞에서는 더욱 고통스러웠죠. 대청마루에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어요. 수연은 차를 나르며 그들의 대화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형민이도 참 생각이 없어. 요즘 회사가 어렵다면서요. 집안도 이 모양이니 회사도 그렇겠죠. 형민이가 아무리 수연 씨한테 반했다지만 결혼은 현실인데 말이에요.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을 때 달그락 소리가 났죠.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저기 수연 씨, 사촌 동서가 불렀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대기업 임원 부인으로 항상 남을 깔보는 버릇이 있었죠. 우리 애가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수연 씨 어머니 아니에요. 이름이 같던데. 수연이 찻잔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말 그 학원에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낮에는 오피스 빌딩, 저녁에는 학원. 하루 16시간을 일하시는 어머니였죠. 맞습니다. 수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어머, 정말이었구나.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아주머니가 참 착하시다고. 그런데 그분이 수연 씨 어머니였다니. 사촌 동서가 다른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를 둔 딸이 어떻게 이 집 며느리가 됐는지 정말 신기해요. 형민 오빠가 무슨 생각으로. 누군가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수연은 그 자리를 견딜 수 없어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부엌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찻잔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창문을 통해 형민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수척해진 것 같았죠. 형민의 시선이 대청마루에 모인 친척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내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어요. 수연은 부엌에서 나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형민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형민아, 왜 이렇게 늦었니? 친척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형민이 사과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고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죠. 수연은 부엌 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찾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친척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수연아, 또 울고 있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연민이 가득했죠.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연기 때문에 눈이 좀. 수연이 억지로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수연이 받는 대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민 도련님도 참 답답해. 저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도 지켜주지 못하니. 아주머니의 말에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도 나름대로 힘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바랐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수연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초라한 출신에 대한 조롱, 형민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비난, 그 모든 말들이 칼날처럼 수연의 가슴을 찔렀죠. 수연은 다시 찻잔을 들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형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저기 차 좀 더 가져와. 형선이 빈 찻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수연을 하인 취급하는 것이었죠. 네, 형님. 수연이 고개를 숙이고 찻잔을 받으려는 순간 형선이 일부러 찻잔을 놓쳤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차가 수연의 한복에 튀었어요. 어머, 미안. 실수였어. 형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친척들 중 몇몇은 낮게 웃었고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수연은 무릎을 꿇고 깨진 찻잔 조각을 주었습니다. 형민이 일어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죠. 수연은 홀로 조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죠. 수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저녁 7시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최가의 대청마루에는 촛불과 향초가 켜지고 제사상이 차려졌죠. 오색 과일과 삼색 나물, 갖가지 전과 포, 그리고 갈비찜까지. 수연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정장과 한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남자들은 앞줄에, 여자들은 뒷줄에 서는 것이 이 집안의 오랜 관습이었죠. 하지만 수연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사상 앞에 서서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수연에게 닿자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수연 씨는 저기 뒤에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렸습니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 쏠렸죠. 수연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사상 가장 뒤편 거의 문 밖에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남편이 작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보자 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 아내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청마루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청소부 딸이 감히 우리 집안 제사에 참여한다고? 조상님들이 얼마나 노하실지 생각은 해봤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그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손은 한복 치마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죠. 삼촌인 정호가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아. 격이 다른 사람이 제사에 참여하면 조상님들이 노하실 거야. 정호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죠. 그러게 말이야. 제사는 집안 사람들끼리 지내는 건데 우리 집안 500년 전통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형민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다니. 수연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대청마루의 가장자리 거의 마당이 보이는 곳까지 밀려났죠.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구경꾼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향을 피우고 첫 번째 절이 시작됐죠.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절을 했고 그 다음은 형민이었습니다. 수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남편이 절을 하는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형민이 절을 마치고 일어날 때 잠시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었죠. 제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친척들은 계속해서 수연을 힐끔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어떤 이들은 경멸의 시선을 보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민아, 진짜 이렇게 살 거야? 사촌 동생이 형민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28살의 그는 대기업에 다니며 잘 나가는 청년이었죠.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집안 품위가 떨어진다고 다들 말하던데.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어때? 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촌 동생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사상만 바라볼 뿐이었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 중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을 한 바퀴 돌며 음식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갈비찜 그릇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색깔이 왜 이래?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사 도중이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간장색이 너무 진해.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모두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더 큰 모욕만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청소부 딸이 만든 음식이니 이 정도가 한계겠지. 시어머니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형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힘이 없었죠.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형민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제사가 끝날 무렵 수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 부엌으로 향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수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떨렸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대청마루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왜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수연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갚아야 할 은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걸 참고 있는 것이었죠.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음복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났어요. 음식을 나르고 상을 치우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붓지 않은 눈으로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수연 씨, 이리 와봐요. 형선이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죠. 이 음식 치워요. 맛도 없고 보기도 싫으니까. 형선이 일부러 접시를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죠. 수연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앉아 있어. 내 아내가 할 일이야. 형민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음식을 치우며 수연의 손가락이 다시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상처를 감싸며 생각했죠. 조금만 더 참자고. 대청마루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수연을 조롱하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 이들은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걸.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달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제사 음식들이 다시 차려지고 친척들은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수연은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며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한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이 계속해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이 청자 접시를 들고 대청마루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접시는 시댁의 갑오 중 하나로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특별히 아끼는 물건이어서 수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발을 내밀었고
수연은 균형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접시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자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죠. 깨지는 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날카로운 그 소리에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 쏠렸고 바닥에는 청자 접시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크기에 몇몇 친척들이 움찔했어요.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어머니가 평생 청소해도 못 살 물건이야. 수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주우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 소나기의 힘이 너무 세서 수연은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사서. 수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 뭘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청소부 딸이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산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호소하듯이 말이죠. 보세요, 다들 보세요. 이래서 없는 집 자식을 들이면 안 된다니까. 물건 하나도 제대로 못 다뤄. 우리 집안 300년 된 가보를 이렇게 깨뜨려 놓고도 뻔뻔하게 사겠다고 하네.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수연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인 형민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실수였잖아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 아내 감싸느라 정신이 없구나. 회사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그 말에 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최근 한성그룹의 경영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큰 자금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수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어요.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파편을 계속 주었죠. 어머, 피가 나잖아. 작은 어머니가 말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수건을 가져다 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수연의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붉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형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 딸답니다. 피 흘리면서도 청소부터 하고.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호 삼촌이 거들었습니다. 형민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회사도 어렵다면서? 집안도 이 모양이니 회사도 그렇겠지. 그 말에 형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회사가 어려운 것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수연 때문은 아니었죠. 오히려 최근에 들어온 익명의 투자 덕분에 회사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수연이 파편을 다 주우고 일어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린 죄,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라. 수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피가 흐르는 손을 한복 치마로 감싸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형민이 아내를 따라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손님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 수연이 다쳤잖아요. 그깟 상처가 뭐가 대단하다고. 앉아 있어. 형민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죠. 부엌에서 수연은 수돗물에 상처를 씻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스며들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상처가 깊은데. 괜찮아요, 아주머니. 수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왜 이렇게 참고 사는 거예요? 수연 씨 같은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머니의 말에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아주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으니까요. 대청마루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깨진 청자 접시 이야기, 수연의 초라한 출신 이야기, 형민의 어리석은 선택 이야기. 그 모든 말들이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수연은 반창고를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한다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으며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 별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도 버텼다고,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음 날 아침 형민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사장실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죠. 어제 제사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펼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무팀에서 올라온 보고서였는데 최근 6개월간 회사에 들어온 투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총 300억 원이 넘는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왔는데 모두 익명의 투자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도 직전이었던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이 정도 돈을 누가. 형민은 중얼거리며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투자 회사의 이름은 나와 있었지만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정체를 숨긴 것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바로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김 비서는 형민의 아버지 때부터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부인께서 병원비를 보내셨습니다. 형민이 고개를 들어 비서를 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 역력했죠. 병원비? 무슨 병원비?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병원비요. 매달 1,000만 원씩 보내고 계신데 모르셨나요? 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 매달 1,000만 원씩 병원비를 낸다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김 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수연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내는지.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형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3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어 형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원에서 수연이 꽃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제사 때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형민이 다가가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스쳤어요. 형민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점심 먹으러 왔어. 같이 먹자. 형민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슬쩍 피했습니다. 어제 베인 상처 때문이었죠.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이 형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수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형민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찻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였죠. 마주 앉은 형민은 아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수연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시어머니와 친척들에게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죠. 수연아, 혹시 요양원에 병원비 내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서가 말해줬어. 매달 1,000만 원씩 낸다고. 그 돈은 어디서? 수연이 형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민은 아내의 단호한 말투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수연답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 모든 걸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민이 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었을까요? 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어제도 그렇고 내가 너무 나약했어. 엄마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연이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형민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도 수연은 손을 빼냈어요. 회사는 어때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수연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형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요즘 좀 이상해. 누군가가 큰 돈을 투자해서 회사가 살아나고 있거든. 그런데 누가 투자했는지 알 수가 없어. 수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든 감사한 마음이에요. 덕분에 회사가 살았으니까. 그래, 나도 그래.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민은 아내에게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수연의 표정이 너무 외로워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형민은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슬쩍 문을 열고 보니 수연이 무언가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민은 조용히 뒤를 따라갔어요. 수연은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이었죠. 형민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수연은 회사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문 회계사 같았죠. 형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부의 딸이라고 무시받던 아내가 이렇게 복잡한 재무제표를 읽고 있다니.
게다가 그녀의 분석은 상당히 전문적이었어요. 형민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수연은 쉽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분기는 괜찮을 것 같네. 다음 달에 조금만 더 지원하면. 형민은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투자 계획서처럼 보였습니다. 금액란에는 5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바로 그때 수연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형민 씨, 수연아, 이게 다 뭐야? 형민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서류를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민은 아내를 자세히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너 정말 누구야?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저는 그냥 수연이에요. 당신의 아내고 이 집의 며느리일 뿐이에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민은 더 묻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물을 보니 그럴 수 없었어요. 알았어. 더 묻지 않을게.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줘. 내가 진짜 누구인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죠. 시아버지와의 인연, 그리고 갚아야 할 은혜. 그것을 밝힐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형민이 서재를 나간 후 수연은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제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최가의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가족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을 받고 형민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임을 여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와 형선, 그리고 정호 삼촌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어요. 수연이 차를 들고 들어오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적이가 담겨 있었죠. 수연 씨 앉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형민은 아내 옆에 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형민이는 저쪽에 앉아. 형민이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수연과 떨어진 곳에 앉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수연 씨, 이제 그만 나가주면 좋겠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형민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민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3년이면 충분하지 않니? 애도 없고 집안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집안 품위만 떨어뜨리는 며느리가 왜 필요해? 시어머니의 말에 형선이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맞아요, 오빠. 이번에 김 회장님 딸이 오빠한테 관심 있대. 그쪽이랑 재혼하면 회사도 살고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수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이혼 안 합니다. 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수연은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저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찻잔들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그럼 내가 나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청소부 딸과 살고 싶으면 둘이서 나가서 살아. 정우 삼촌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민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생각해봐. 내가 지금 회사 대표인데 아내가 청소부 딸이라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아? 거래처에서도 다들 수군거린다고. 형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연아, 뭐라도 말해봐. 형민이 애타게 말했지만 수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봐, 할 말도 없잖아. 자기도 알아.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바로 그때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었죠.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 회사가 작년에 부도 직전까지 갔던 거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잠시 말을 잃었죠. 형민은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야 누군가 투자를 해서.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투자자가 누군지는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만약 그 투자자가 저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간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형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내가 그 투자자라고 말하려는 거야? 청소부 딸이 무슨 돈으로? 수연은 형선을 바라보지 않고 시어머니만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수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평소와 달리 꼿꼿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집을 나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있어도 될지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조건을 거는 거야? 조건이 아닙니다. 부탁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일주일만 주세요. 그 후에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형민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말을? 수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아픔이 뒤섞여 있었죠. 형민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왜 이 집에 있는지, 왜 이 모든 걸 참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하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는지 보자. 하지만 별거 없으면 그날로 나가는 거야.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가 대청마루를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수연 씨, 혹시라도 이상한 짓 하려는 거면 포기해. 우리 집안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해. 수연이 뒤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대청마루를 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민은 급히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연을 붙잡았어요. 수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형민 씨, 저를 믿어주세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민은 아내를 꼭 안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작은 서재에서 밤늦도록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걸고 계획을 세웠죠. 창밖에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듯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마지막 고요함이었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가족 전원을 불러 모았다는 소식에 모두가 의아해하며 모여들었죠.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형선과 정호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형민은 아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연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준비한다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허름한 옷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죠. 위축되고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당하고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거야? 우리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수연은 침착하게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뒤따라 들어온 한 남자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제 변호사입니다. 수연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청소부 딸이 변호사를 대동하다니. 형선이 코웃음을 쳤어요. 변호사?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어? 수연은 형선의 조롱을 무시하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했죠. 오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연이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투자 내역서였어요. 작년 한성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30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저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형선의 입이 벌어졌어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뺏어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연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소부가 되기 전에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셨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대로 성공했었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회장님은 1990년대 초반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1995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죠. 수연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두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한 명은 분명 최정석 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아버지. 형민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최정석 회장은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수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아버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기록과 당시의 영수증들이었죠. 병원비는 물론 재기할 수 있도록 자금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아버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조용히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셨죠.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날짜, 금액, 병원 이름까지 정확했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수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최정석 회장의 은혜는 반드시 갚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겸손하게, 조용히, 그리고 언젠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형민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받은 모욕을 참았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청소부 딸이라고 모욕하실 때마다, 친척들이 저를 조롱할 때마다 저는 아버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형선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그 돈을 투자한 거야?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정 여사님은 상속받은 재산과 본인이 조용히 운영하던 투자 수익을 모두 한성그룹에 투자했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보유한 한성그룹 지분입니다. 투자 대가로 받은 지분이죠. 현재 제가 이 회사의 두 번째 대주주입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정우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신 건 당연합니다. 저는 정말 초라한 며느리니까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버님의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청소하는 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겸손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형민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이 그런 걸 왜 말 안 했어? 수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말하면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전 여전히 청소부 딸이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걸요. 정우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겉모습만 보면 정말 초라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우리 회사를 구한 거야? 아니에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이 회사는 원래부터 어머님과 형민 씨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도운 것뿐이에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청소부 딸이라고 멸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회사의 구원자였다니. 그것도 순수하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니. 형선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수연 씨, 아니, 올케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수연이 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연이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죠. 진실이 밝혀진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뜨거웠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무너지고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의 침묵이 깨진 것은 시어머니가 서류를 뺏어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서류의 숫자들을 미친 듯이 훑어내리고 있었죠. 투자 내역, 계약서, 공증 서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의 몸은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충격에 빠진 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죠. 이게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300억이 넘는 돈을. 내가.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했던 내가. 수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3년 동안 받았던 모욕과 멸시를 떠올리는 듯 했죠. 형민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큰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더구나 그 비밀이 자신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니. 수연아, 그럼 내가 그동안 받은 모든 모욕을 그저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참은 거야? 수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은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 은혜에 비하면 제가 받은 모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호가 서류를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성그룹의 재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회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이 투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요. 이 투자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정말로 망했을 거야. 완전히 끝났을 거라고. 정호의 말에 형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연 언니를, 아니, 올케 언니를 그렇게 대했어. 하인처럼, 아니, 그보다 못하게. 형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일부러 찻잔을 떨어뜨렸던 일, 청소부 딸이라고 조롱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청소 일을 계속하도록 두었어요. 그게 저희 가족의 방식이었거든요. 겸손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 여사님의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정석 회장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는데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상에서 쓴 것이 분명했죠. 유언장을 읽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행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내가 은혜를 갚은 게 아니라 내가 대신 갚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내 남편이 베푼 은혜를 내가 이렇게 갚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흔들렸고 정우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를 밀어내고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시어머니를 수연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용서해줘, 수연아.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오만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형민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수연이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형민 씨를 원망한 적 없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그동안의 멸시와 조롱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죠. 정우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연 씨, 아니 조카 며느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격이 다르다고, 조상님이 노하신다고. 제가 진짜 바보였어요. 수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겉모습만 보면 정말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넌 이 집안의 진정한 며느리야. 내가 몰라봤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가르쳐줬어. 형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정말로 죄송해요. 제가 언니한테 했던 짓들. 찻잔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청소부 딸이라고 놀리고. 저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요. 수연이 형선을 안아주었습니다. 형선아, 울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회의실에는 눈물과 사과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오만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순간이었죠.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셨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의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애정이 담긴 손길이었죠. 수연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진짜 딸처럼 대할게. 아니, 딸보다 더 소중하게. 내가 우리 집안의 진정한 은인이니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바랐던 인정을 드디어 받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하니까요. 형민이 아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왜 그토록 강했는지, 왜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는지.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공기는 따뜻해졌고 적대감은 존경심으로 변했어요.
오만이 무너진 자리에 진정한 가족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눈물과 사과가 어느 정도 잦아든 후 형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보여줬던 우유부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형민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어깨는 꼿꼿이 펴져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어머니. 형민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을 지킨 건 어머니가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수연은 제 아내이고 이 집안의 진정한 은인입니다. 형민의 선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친척들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여러분도 들으세요. 앞으로 제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은 저와도 끝입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어요. 정우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형민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제는 수연 씨를 제대로 대접할게. 형선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올케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형민이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형선아, 내가 수연한테 한 짓들을 기억해? 일부러 찻잔을 떨어뜨리고 청소부 딸이라고 조롱하고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너무 나약했지. 형민의 목소리에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아내를 지킬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수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민 씨, 그만해요. 다들 이미 사과했잖아요. 형민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수연아.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이야. 3년 동안 너무 미안했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내가 받은 모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하지만 어머니가 무서워서, 가족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정말 비겁했어. 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우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 가족보다 중요한 건 내 아내야. 내가 없었다면 이 회사도, 이 가족도 없었을 거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형민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크게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수연이 황급히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결국 시어머니는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고개를 숙인 적 없던 그녀였죠.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야. 내가 아니라 내가. 형선도 올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케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평생 갚을게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일으켜 세우려 애썼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형민이 나섰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형민은 친척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안주인은 수연입니다. 누구도 이해 없죠?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당연하지. 수연 씨가 이 집안을 구했는데 우리가 정말 눈이 멀었어.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수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형민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당신한테 당당한 남편이 된 것 같아. 너무 늦어서 미안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형민 씨,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알아요. 형민이 아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수연아,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당신을 지킬게. 어머니든 누구든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형민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변할게. 수연이를 내 친딸처럼,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하게 대할게.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어요. 수연아,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해. 내가 진짜 주인이니까. 형선도 올케에게 다가왔습니다. 올케 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언니가 하는 일 다 도울게요. 수연은 형선을 안아주었습니다. 형선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형민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의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수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형민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수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네, 우리 집으로 가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가자 가족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오만과 편견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가족애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최정석 회장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과 같은 날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청마루에는 여전히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감 대신 따뜻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번에도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형선이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죠.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수연아, 내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며느리를 내가 몰라봤어. 수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형선이 거들었어요. 올케 언니, 작년에는 언니 혼자 이 많은 걸 다 했다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게 됐고 형선은 올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큰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수연 씨, 이건 조카 며느리한테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못된 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삼촌,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벌써 몇 번째예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수연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작년에 멸시와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연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며느리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제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서 앞에 서거라. 수연이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사를 주관해야지. 넌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니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자, 어서 와.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수연이 제사상 맨 앞에 섰습니다. 형민이 그녀 옆에 섰고 시어머니와 형선이 뒤를 따랐어요. 친척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죠. 향을 올리는 수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어요. 작년에는 가장 뒤에 밀려나 있었는데 이제는 가장 앞에 서게 됐으니까요. 수연이 마음속으로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수연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민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길에는 사랑과 지지가 담겨 있었죠. 제사가 끝난 후 모든 가족이 함께 음복을 했습니다.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어요. 작년과 달리 수연도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문의 수치가 뭔지 몰랐네. 돈과 지위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진짜 수치였어.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반성이 서려 있었어요. 형선이 수연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진심으로요. 언니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수연이 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수연이는 우리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이다. 누구도 이해 없지?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어요. 수연이 일어나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으니까요. 수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우리 집안의 진정한 보물이야.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형민이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날 밤 대청마루에는 따뜻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광경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시어머니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를 가르쳐 줬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수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형선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내일부터는 언니가 하는 일 다 도울게요. 우리 함께 이 집안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날 제사상 앞에서 모두가 얼어붙었던 진실은 이제 그들을 하나로 묶는 따뜻한 끈이 되었습니다. 한성가의 대저택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어요. 마지막으로 형민이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모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어요. 오만과 편견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과 존중이 피어났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3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고,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은혜 갚음이 완성됐다고. 밤은 깊어갔지만 최가의 불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등불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흘린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움 속에서도 진심은 길을 찾아 나왔고 상처로 얼룩진 제사상 위엔 결국 따뜻한 진실이 남았죠.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긴 여정이라는 걸 그날 모두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달빛 라디오였습니다.